네, 이제 이슈킥 하이킥으로 가겠습니다. 하이킥이 아니군요. 맨날 하이킥이래. 네, 이슈킥 시장킥. 용어가 헷갈려서. 자,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참 이 고정관념과 습관은 참 어쩔 수 없네. 자, 넘어가서 시장의 포인트. 오늘 시장 흐름은 전통주의 화려한 부활인가? 증시 특이점. 전통주가 이제 아마 이 중공업 분야, 약간 좀 무거운 분야, 뭐 이런 거를 택하는 것 같은데 무슨 의미죠 이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최근에 국내?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시장을 좀 본다면 오늘은 이제 대부분 좀 급락이 나오고 있지만 철강주가 지난주 금요일까지 상당히 강한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또 화학주 같은 경우도 오늘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지난주에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금호석유 등이 강한 상승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말 주식 오래 하신 분들만 아시는 뭐 트로이카주라고 하죠, 과거에.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좀 주목을 받았었던 게 미국이 어쨌든 전통 산업을 좀 부활시키려고 하고 있고 또 자국으로 계속해서 생산 시설을 제조업 공장을 계속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 이러한 것들이 조금 기대를 받으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관세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수입되는 철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진다면 또 상쇄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었고요. 또 화학주들은 이제 중국이 엄청난 이제 부양을 하다 보니까 지난주 양해가 끝나면서 또 기대감으로 좀 올라왔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좀 조정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부터 주목해야 될 게 어쨌든 조정이라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강하게 상승한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 이게 그냥 반짝이는 그러니까 상승인 것인지 아니면 그냥 건전한 조정인지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그동안 좀 못 올랐던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래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뭐 내일 모레 등 계속해서 좀 이슈가 있을 때 좀 강한 반등을 시도한다라면 좀 추세가 좀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되면서 전환될 가능성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철강화학. 철강은 제가 잘 모르겠고 화학은 이게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잖아요. 홈플러스 그러면은 내수 소비의 어떻게 보면 상징일 수도 있는데 그런 기업이 이제 기업 회생에 들어가면 이게 어떤 시장이 크레딧 시장으로 넘어가서 신용 시장에서는 다음은 홈플러스 다음 뭐야? 그럴 때 이제 화학 섹터를 지금 예의주시한다라고 하거든요. 그 화학에 대해서 사실 진짜 지난주에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무디스가 LG화학과 LG엔솔, 신용 등급을 낮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데케미칼이나 금호석유화학 이쪽도 영향 받을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니야라고 부인하니까 금요일 날 오르긴 했는데 오늘 다시 또 조금 밀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변동이죠. 왔다 갔다.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네. 일단 우리나라가 이제 전통적으로 상당히 이제 산업군이 강세를 띠었던 업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철강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그리고 화학 업종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명한 섹터 어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강세를 보이기도 했고 전성기를 구가하던 산업들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을까를 생각해 보면 바로 이제 중국의 물량 공세가 이제 들어오면서부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면서 조선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제 중화학 공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암흑기로 접어드는 시기가 됐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을 뭐 반덤핑 관세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견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좀 반사이익을 받고 있는 경향이 좀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이제 좀 서클리컬 산업이기 때문에 순환이 어느 정도 돌았을 때 요즘 이제 경기 민감주들 위주로 좀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입니다. 우리가 경기 민감 업종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경기가 좋아질 때 주가가 오른다라고 생각하는데 시클리컬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런 섹터들을 투자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시장이 엄청 안 좋은 것 같은데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시장이 이 이상으로 안 좋아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시점부터 선제적으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봤을 때 화학 업종들이 최근에 이제 뭐 유가 역시도 강력하게 좀 떨어지고 있고 네.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천연가스는 상당히 강하고. 예, 그렇죠. 근데 뭐 사실 전체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겠다라고 하는 이 트럼프의 정책은 일관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에너지 공급을 늘려서 장기적으로 낮추는 방향성으로 갈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화학 업종들은 그동안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운 대표적인 섹터였는데 앞으로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바로 이제 지난 주말에 토요일 날 그 한화그룹 화학 회사 이제 다니는 친구 만나고 왔는데 네네네. 이게 어떠냐? 요즘 업황 좀 어떠냐 물어봤더니 너무 어렵다. 회사원 입장에서 아니면은 회사의 업황에 대해서. 회사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업황에 대해서 좀 어렵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좋다고 얘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좀 도대체 뭐가 안 좋냐 물어보니까 이제 일단 뭐 다른 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신입사원이 일단 뽑지를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고 있는 일을 원래 이 일만 하다가 다른 일까지도 이제 같이 좀 겸해서 하기도 하고 좀 통합을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우리가 보통 이제 기업이 어려워지고 하면 위기다 해가지고 인력 구조 조정부터. 네, 구조조정부터 해서 완전히 이제 좀 해쳐모여가 속된 말로 재배치, 인력 재배치 뭐 이렇게 좀 하죠.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라는 반증이기도 한데 저는 다른 의미로 좀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을 때보다 오히려 이렇게 조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저는 기업이 살아나기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 화학 업종들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상승 사이클을 좀 기대해 볼 만한 시점이 아닌가. 과거 제가 조선 관련해서 2019년도부터 좋아질 것이다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나 직접 조선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네. 너무 뭘 모르시는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네. 실제로 그 업황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조차도 최암흑기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19년도가. 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올라선다라는 걸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 최근에 업황이 좀 개선될 만한 여지도 어느 정도 생기고 있고 바닥을 지나가려고 하는 시점이 아닌가 좀 조심스럽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항상 뭐 역발상이라고 해서 뭐 좋아 그러면은 그 어떤 피크를 좀 지나는 시세도 마찬가지고 업황도 그렇고 특히 이제 최근에 보면 조선업에 대해서 막 와, 미국과 우리 뭐 실제 수주가 아직 안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물론 앞으로 더 들어올 수는 있겠죠. 먼 그 시간 텀이라는 이게 있으니까. 근데 이제 화학도 와 지금 뭐 어마어마해 뭐 난리도 아니야. 죽겠어 이게 바닥일 수 있다. 이렇게 역발상적인. 네, 맞습니다. 모르죠.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도 모르지만 유창희 대표가 보는 또 철강 쪽. 철강은 이 사실 뭐 관세 문제에서 뭐 반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이슈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중국산 철강, 뭐 후판, 뭐 내용이 많은데 철강 쪽 봐주시면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만약에 화학하고 철강을 선택을 해야 된다면 화학을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좀 하고 케미칼을. 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오늘 뭐 유가가 좀 뭐 오를 수 있는 러시아에서 이슈가 좀 있긴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유가가 하락 안정세를 띈다는 것 자체가 좀 비용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러니까 수익성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뭐 중국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최근에 시장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미국, 일본, 대만 위주로 안 좋은 것이지 나머지 국가들은 그렇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유럽은 계속 신고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좀 유럽을 각성시키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동안 재정 준칙도 좀 완화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양을 지금 하겠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독일은 부채 한도를 지금 열어버린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기가 좀 유럽 경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화학 제품의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금리를 좀 인하를 하면서 어쨌든 경기 부양을 계속 하겠다라는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걸 감안한다라면 주변 국가들, 그러니까 미국 이외 국가들은 좀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이게 진짜 실적으로 반영되고 안 되고는 나중에 문제이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잘 이루어진다는 전제하에 소비가 개선된다라면 화학주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조금 더 낙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철강은 좀 다른 점이 뭐냐면 철강은 전통적으로 인프라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과 인프라 투자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부동산 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뤄졌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의 최근 그 작년 하반기부터 경기 부양 내용을 보면은 부동산을 엄청나게 활성화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소비를 증가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면 철강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은 일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예전보다 못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철강주들이 올라온 게 LNG 미국의 알래스카 LNG 투자에 대한 어떤 기대감인데 이게 사실은 과연 트럼프 정권 하에서 첫 삽을 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인 거고 또 중국이 철강 공급을 줄이겠다라는 부분들로 좀 올라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체크할 부분들이 있다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선택을 한다면 화학주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학 쪽. 그래요. 그다음에 바이오도 이건 전통주하고는 좀 상반된 성장형 섹터인데 바이오주가 오늘은 좀 부침이 좀 있다고요? 이게 왜 그럴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그 한국은 기준금리 인하를 했는데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동결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시점입니다. 트럼프 관세발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것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로 주말간 있었던 이벤트를 생각해 봤을 때 연준에서 파월의 발언 역시도 어찌 보면 좀 매파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경기가 괜찮아. 네, 경기 괜찮고 그리고 물가가 생각보다 지금 우리가 목표한 수치로까지 가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이제 미국 소비자 CPI, 물가 네. 지수, CPI랑 PPI가 발표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발표가 되는지에 따라서 결정이 되겠지만 직전에 이제 기대 인플레가 확 치솟아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던 걸 생각하면 네. 어지간해서는 이제 3월 달에는 동결 가능성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파월의 이제 발언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5월 달까지는 사실 미국의 이 고금리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먼저 했단 말이죠. 네. 물론 이제 금리 인하를 해야지 혁신업종이라고 부르는 제약바이오라든지 로봇이라든지 이런 섹터가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동결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 제약바이오나 로봇 쪽도 상승 사이클 자체가 한 단계 더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고 그럼 좀 실망감에 단기적으로 좀 매도 물량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금리 인하 방향성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오르겠지만 기술적 조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5월 달까지 우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겠고요. 우리나라는 금리 인하를 했는데 왜 그러면 좋지 않은가라고 한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또 수혜를 보려면 외국인들이 이탈하지 않아야 하는데 외국인들이 금리 격차가 벌어지다 보니 계속 이탈을 할 확률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나마 뭐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지면서 앞서서도 앵커님이 설명해 주셨듯이 그나마 달러 인덱스가 낮아져 가지고 지금 환율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지 이게 만약에 그런 부분들까지 없었다라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을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당분간 한 5월 정도 미국이 그때부터 금리 인하를 할지 모르겠지만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돌아서면서 금리 인하를 다시 시작할 때 아마 이제 로봇과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본격적으로 올라갈 거니 네. 오히려 지금의 눌림목을 좀 잘 저가 매수 찬스나 눌림목 찬스로 이용해 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네. 뭐 성장형 섹터라고 일컬어지는 이 바이오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그 시장 금리에 좀 예민하죠.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는 동결 쪽이 뭐 아직은 모르겠지만 미국은 경우라면은 근데 시장 금리는 내려갔고 뭐 어떻게 될지 뭐 그들의 생각이니까. 그다음에 여기 바이오 섹터의 또 기준점이라고 하면 지금 좀 쭉 나갔습니다만 HLB가 오늘 좀 논란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바이오주가 조금 전체적으로 아침에 흔들렸었던 게 HLB 영향도 일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FDA 승인이 실패 뭐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루머가 뭐 시장 좀, 루머고 네, 돌면서 뭐 회사는 또 부인하고 네, 그래서 계속 반복이죠. 아침에 거의 뭐 하한가 언저리까지 내려왔다가 좀 빠르게 회사에서는 바로 루머다라고 하면서 납폭을 줄였는데 일단은 HLB 같은 경우는 뭐 FDA 관련해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승인 받을지 안 받을지. 사실은 지난번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들은 이게 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약간 중국하고 어떤 협업이기 때문에 보다 보니까 중국을 규제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된소리를 맞은 거다라고. 정치적 음모론? 그렇죠. 네, 그런 평가를 받은 부분들도 좀 있고. 근데 또 뭐 FDA 승인이라는 게 뭐 사실 쉬운 건 아니다 보니까 좀 계속해서 경계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로 인해서 좀 주가는 아리꼬리를 달았지만 HLP를 적극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FDA 승인을 확인하고 투자하셔도 전 늦지 않다 생각 좀 네. 하고 있고요. 확인하면 늦겠죠, 사실은. 아니, 좀 그렇게 보고 있지 시세가 확 않습니다. 떠버리면 물론 이제 뭐. 그때 당시에는 그 순간에 시세가 뜬 것 같이 보이지만 길게 본다라면 전 더 네.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볼 수 있고요. 오히려 바이오주들은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데 왜 바이오주가 못 가느냐라고 본다라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뭐 금리가 아무리 0%라고 하더라도 투자가 안 이루어지게 된다면 못 가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약간 최근에 노이즈가 좀 나왔지만 저는 만약에 이제 바이오주를 본다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중요하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네. 120만 원 찍고 다시 지금 110만 원 이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제 100만 원 초반에서 어떤 지지력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걸 좀 보시면 좋겠고 그러면 이제 뭐 CMO, CDMO 쪽으로 해서 사실은 바이넥스, ST팜 뭐 기대감이 좋았었는데 주가가 계속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연동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약간 논란이 있었다가 일단 오늘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지만 결국은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35만 원이 지켜지는지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어요. 만약에 35만 원 이탈하게 된다면 박스가 하단이 30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플랫폼 쪽으로 본다라면 뭐 리가캠 바이오가 됐든 에이벨 바이오 뭐 이런 쪽으로 본다라면 알테오젠이 한 35만 원이 지켜진 여부를 좀 지켜보면서 대응하실 필요가 있고 결국엔 바이오주가 좀 힘을 내려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다음 주 FOMC에서의 어떤 흐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투자 심리, 네. 시장 심리 이렇게 되겠죠. HLB 뭐 특정 기업이라는 시가총액이 10조 원이 넘기 때문에 네. 결코 영향력이 적지는 않다. 근데 모르겠다. 네, 모르겠다가 정답이군요. 알 수가 있어야지 뭘 하죠. 이거? 그렇죠. 특히 이제 이게 우리가 FDA 승인 관련해서는 사실은 뭐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경우도 많고 또 될 것 같은데도 안 되는 경우도 많은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섣불리 정해놓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더 리스크가 크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해타산도 첨예하기 때문에 뭐 여기까지 하여튼 뭐 거기에 대한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반도체 조금 넘어가 볼까요? 뭐 이것저것 사실 오늘 두드러지는 딱 이 섹터다 아니면 뭐 기준점이다라고 명확히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뭐 좀 건드려 보면 반도체. 일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AI 쪽으로 우리가 시선을 고정시켜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봤을 때는 뭐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결국 쌍두마차 역할을 계속 해줄 것인데 결국에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좀 돌리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기는 해요. 그렇지만 역시나 저는 이제 대장주는 SK하이닉스 쪽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장기적인 이제 우상향 패턴을 좀 기대해 본다라고 했을 때 내가 좀 초보 투자자다라고 한다면 SK하이닉스가 훨씬 더 난이도가 낮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오해하시는 게 주가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부담돼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우량주 중에서는 더 잘 가고 있는 주식 그리고 메인스트림으로서 대장주로 평가받고 있는 주식들이 훨씬 더 난이도 쉽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고 주가가 이제 무너졌다가 많이 무너졌다 이제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반등을 노리면서 들어가는 자리가 훨씬 더 난이도가 높습니다. 네이버나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네이버는 꾸준히 좀 우상향을 해주지만 카카오는 올랐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변동성이 꽤 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 쪽을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 이제 트럼프 쪽에서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관세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 반도체도 4월 2일부터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항상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 피해를 받지 않을까 초반에 이런 평가들이 많이 나왔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관세를 매기는 업종과 업황을 투자하는 데 적극 고려하시라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유는 돈이 안 되면 관세를 부과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그쪽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서 돈을 벌 계획이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관세 세팅이 끝나게 되면 그 이유로는 그 산업들이 정말 빠르게 육성이 될 거로 보고 있어요. 최근에 철강 올라가고 있고 알루미늄에 이제 필요한 방산이 올라가고 있고 그다음 이제 관세 한다고 얘기했던 게 제약 바이오 반도체 자동차입니다. 이 세 가지 섹터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좀 그렇게 재미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네. 그런데 앞으로는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이런 약세 흐름을 좀 이용해 보시는 전략이 트럼프 관세 부과하는 업종들이 향후에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평가하시면서 접근해 보면 어떨까 조언 드립니다. 네. 중국이란다. 대만의 반도체 기업인 파운드리 뭐 TSMC 네.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만 그러니까 타이완 세미컨덕터의 뭐 줄임말이죠. 네. TSMC는 이제 ASMC다. 네, 아메리칸 세미컨덕터. 뭐 거의 뭐 미국 기업화되는 종속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도 사실 외국인 투자자의 지분율이 높죠. 제가 알기로 봤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인가?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뭐 물론 그렇게 국내 따지면 뭐 은행주들은 외국인 지분이 70% 넘어가니까 그러게 사실. 말이에요. 예, 삼성전자 한국은행에 말하기 외국인 힘들죠. 투자자 지분율이 50.29%네요. 네. 물론 뭐 국내 기업이죠. 근데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미국 예하로 지금 다 달고 있잖아요. 네. 우리 기업들의 결정도 영향을 분명히 받겠죠. 네. 뭐 어떨까요? 지금 뭐 그거하고 별개로 그냥 반도체 업황만 놓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은데. 사실은 반도체만 본다라면 네. 지금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게 많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바이오주 말씀드릴 때 삼성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을 말씀드린 이유가 이게 어쨌든 국내에서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무너지게 되면 같이 흔들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보면서 우리가 좀 관련된 기업들을 대응을 해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반도체는 엔비디아라든지 TSMC가 상당히 중요한 흐름을 보여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최근에 한 7, 8개월 주가 흐름을 보면 박스권입니다. 박스권인데 박스가 하단을 이탈하는 모습이고요. TSMC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주가 보시면 지금 차트 나가고 있는데 7월 달부터 박스를 보여주다가 지금 저점을 좀 이탈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거의 대항마로 브로드컴이 조금은 반등을 주가가 좋았지만 사실 브로드컴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주가가 조정이 나오면서 길게 보면 그냥 횡보라는 거죠. 작년 여름부터 보신다라면. 이거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년 정도 횡보를 하면서 주가가 답보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 본다라면 이쪽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조금은 꺾여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가 어떤 혼자 힘을 갖고 가기는 좀 쉽진 않다. 다만 그럼 반도체를 포기할 것인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기존에 우리가 투자했었던 거는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뭐 재작년에는 HBM을 위주로 많이 투자를 했다라면 계속해서 시장은 변화가 되고 있다라면 뭐 유리기판이 됐든 CXL, 뭐 소캠 이런 쪽에 대한 어떤 투자는 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수익이 나는 쪽, 안전적으로 돈을 버는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장 모멘텀 혹은 앞으로의 어떤 계속해서 시장이 안 좋다고 투자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는 쪽을 좀 선택을 해가지고 선별적인 대응을 하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생각을 재작년에 생각해서 조금씩 바꿔가셔야지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만 더 다뤄보죠. 반도체 뒤에 반도체는 국가에 듣고 엔진 쪽 이슈가 있다는데 엔진은 또 뭔가요 이게? 방산으로 얘기해야 되나? 아니면 조선 엔진? 네. 일단 뭐 방산이랑 이제 조선 같은 경우에도 중후장대 산업으로서 앞으로 이제 좀 각광받을 걸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엔진이야 있는데 뭐 항공기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다 엔진이 있잖아요. 물론 그렇죠. 전기차는 좀 엔진이라는 표현은 안 쓰지만 하여튼. 네. 그래서 지금 사실 우리가 조선 쪽에서도 엔진 관련된 종목들이 기자재에서는 1순위로 꼽히고 있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국제회사기구에서 친환경 규제를 이제 내놓기 시작했는데 네. 그걸 이제 맞추기 위해서는 조선이라는 것도 한 척 한 척이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어찌 보면은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배를 만들어 놓은 거를 그냥 버릴 수는 없습니다. 사실 환경 규제 맞춘다고. 그러면은 규제를 맞추기 위해서 가장 먼저 교체하는 것이 결국 엔진이죠. 그래서 이제 엔진 수요는 계속 이제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향후에 최근 이 방산 쪽에서도 그렇고 수급이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뭐 외인 수급들도 그렇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이 중후장대 산업 안에서 사이클이 지속적으로 좀 도는 거라고 저는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3단계로 많이 분류를 해드리는데 1단계의 반도체가 가장 먼저 바닥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다음 제약바이오, 마지막이 이제 중후장대 산업과 경기민감 업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저는 이제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런 중후장대 산업들 사이클이 한번 돌기 시작하면 사실상 시장 충격이 좀 크게 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 사이클이 끝난 거기 때문에. 그럼 그 충격 이후에 이제 반등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느끼기에 최근에 이제 미증시가 상당히 많이 조정을 겪었는데 네. 이번 세 번째 사이클 경기 민감 업종과 중후장대 산업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사이클을 돌면서 급등이 나올 때 저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에서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오히려 저가 매수세로 노려볼 만한 거는 사이클을 우리가 염두에 뒀을 때 조정이 나오는 반도체나 제약바이오를 저가 매수 찬스로 삼고 지금 당장에 움직이는 섹터에서는 말씀드렸던 중후장대 경기민감 업종 쪽에서 당장 수익을 꾀하면서 동시에
현금을 잘 확보해 나가자 이런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중후장대라는 표현 한 10번 쓰신 것 같은데. 자, 뭐 사실 엔진은 뭐 우리가 이제 그 다른 이슈 때문에 좀 덮여서 섹터나 산업이 잘 안 보일 경우가 있었는데 주말에 이제 북한의 핵 추진 잠수함 그것도 엔진이라면 엔진이겠죠. 러시아 기술을 받아서 그런 얘기들이 사실 우리 다른 뉴스에 덮여갖고 그런데 우리도 뭐 뭔가를 하나요? 네, 근데 저는 사실은 엔진 쪽은 조선주가 잘 간다면 같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엔진 관련된 수주는 조선 업체들이 이제 수주를 받았을 때 한 6개월 정도 시간차를 있다가 수주를 받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 좀 작년 하반기에 이제 수주 들어온 것들이 이제부터 엔진 쪽에 반영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하나는 중국 같은 경우 배를 뭐 잘 만든다고 하지만 중대형 엔진은 아직은 기술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터빈 기술. 네, 국내 기업한테 엔진을 좀 가져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사실은 조선주 중에서 엔진 관련된 하나 엔진,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가 주목을 계속 받아왔지만 주가는 별로 많이 움직임이 없었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 것들이 오늘 주목받으면서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조선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관심을 가져갈 필요가 있고 그러면서 뭐 기자재를 본다라면 엔진을 집중해서 보는 게 좀 더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딱 하나. 저는 하나 엔진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 한화 엔진? 네. 어찌되었든 뭐 하나 그룹과 어떤 시너지 효과 이런 거 감안한다라면 또 이게 배뿐이 아니라 방산 쪽으로도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충분히 주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창대 대표도 딱 하나 선택. 저는 역시 이제 하나 엔진을 꼽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HSD 엔진 시절부터 사실 여기 써있긴 엔진의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아닌가? 어떤 원고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이거는 이제 그 로봇이나 이런 쪽이 아니라 토탈로? 네, 토탈로 봤을 때 이제 에너빌리티가 엔진 분야도 있는 걸로 네네 터빈이 그렇죠. 있어서. 네, 사실 이제 요거는 원전 쪽으로 이제 그렇죠. 카테고리를 가스터빈, 뭐 예, 그런 묶어서 거. 이제 말씀을 가스터빈, 드리는데 터빈.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사실 향후에 원전 섹터 수혜를 좀 많이 받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중후장대 산업 사이클 안에서 좀 순환매가 돈다라고 하게 되면 결국에 이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에서 3대 에너지 축으로 볼 수 있을 만한 게 결국 이제 원유랑 LNG, 뭐 천연가스, 원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원전 이 수요 자체도 순환매를 통해서 좀 돌아온다라는 걸 좀 고려해 봤을 때 네.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래서 이번에 눌림목을 잘 이용해 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장 킥, 이슈킥. 두 분은 현대엔진이 공통분모, 그다음에 이창대 엔진. 대표, 하나 엔진. 미안합니다. 한화엔진. 현대엔진이라는 게 없는데 한화엔진이 공통분모. 그다음에 이창대 대표는 거기에 두산에너빌리티를 하나 더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정신이 딴 데가 있나 왜 이러지? 네. 자인투자클럽 이창대 대표와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